화려한 연회장. 여러분, 이 사람은 치매 환자예요. 저 영상은 조작입니다. 조작! 당신 재산이 탐나서 시집 왔다. 빨리 죽어달라고 한 말도 조작인가요? 침묵. 이 대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거세게 때렸다. 서울 한남동 저택의 3층 서재 천장까지 닿은 책장들 사이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났다 사라졌다. 윤옥자는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75의 나이가 무색하게 곧은 어깨 단정하게 올린 백발하지만 서류를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30년 동안 윤옥자를 보좌해온 인물이었다. 무수한 위기를 함께 넘겼고 회장의 냉철함도 때로는 취약함도 모두 지켜본 사람하지만 오늘 밤 회장의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차가웠다. 얼음처럼. 성분 분석 결과가 확실한가? 윤옥자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단호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알아차렸다. 그 목소리 밑에 깔린 미세한 떨림을. 세 곳의 독립적인 연구소에서 분석했습니다.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께서 복용하시는 영양제, 아니, 복용하셨던 것으로 알고 계신 그 캡슐 안에는 비타민 성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삼키기 힘든 말이었다. 대신 수면제 성분과 각종 진정제가 과다 투여되어 있었습니다. 장기 복용 시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치매 유사 증상을 유발하는 덕이라는 거지. 윤옥자가 그의 말을 잘랐다. 누가 그렇게까지 표현하지는 덕이야. 사람을 천천히 죽이려는 의도가 담긴. 서재가 조용해졌다. 오직 빗소리와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윤옥자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번개가 다시 번쩍이며 정원을 비췄다. 비에 젖은 장미 넝쿨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저 장미들을 심은 건 둘째 아들이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며느리가 직접 건넨 건가? CCTV 분석 결과 질환 여사께서 매일 저녁 회장님의 방에 들어가 직접 약을 챙겨드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마나 오래? 적어도 6개월입니다. 윤옥자의 손이 창틀을 움켜쥐었다. 하얗게 핏기가 빠진 손등 위로 핏줄이 푸르게 떠올랐다. 6개월 180일 동안 그녀는 매일 저녁 며느리의 손에서 독을 받아 삼켰다.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죠 라는 달콤한
목소리와 함께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라는 거짓 미소와 함께 아드님은 아십니까? 김 실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윤옥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를 거야. 정은이는 아내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다. 첫째 아들 박성훈, 명성그룹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아내의 그늘에 가려진 남자.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결국 또 다른 그늘 속으로 들어간 불쌍한 아들. 번개가 또 한 번 번쩍였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천둥 소리가 저택 전체를 흔들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실장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아니, 윤옥자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증거가 부족하다니요. 이 서류면 충분합니다. 약물 분석 결과, CCTV 영상, 약을 구입한 기록까지. 법정에서는 충분할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부족해 윤옥자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내가 뭐라고 하겠나? 며느리가 나를 독살하려 했다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 늙은 회장이 침에 걸려서 헛소리 한다고 할 거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반박할 수 없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증거. 윤옥자는 다시 책상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녀의 손이 서류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지란이가 왜 이러는지 알아? 탐욕이겠죠. 회장님의 재산을. 아니, 윤옥자가 고개를 저었다. 탐욕만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 이건 원한이야. 증오,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은 거지. 그녀는 눈을 감았다. 2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독이 든 사과 서재의 문이 노크되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 윤옥자와 김 실장의 시선이 동시에 문을 향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어머님, 주무세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이지란이었다. 김 실장이 재빨리 서류들을 집어 서랍 속에 넣었다. 윤옥자는 평소처럼 침착한 표정으로 책을 펼쳤다. 들어오렴. 문이 열리며 이지란이 들어왔다. 48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여자였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던 판매사원 출신답게 언제나 완벽한 화장과 옷차림을 유지했다. 오늘 밤에도 실크 가운 위로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다. 이 늦은 시각까지 일하세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지란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손에는 작은 쟁반을 들고 있었다.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작은 약통. 오늘도 약 드시는 거 깜빡하셨죠? 제가 챙겨왔어요. 윤옥자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래. 고맙구나. 지란이 쟁반을 책상 위에 놓았다. 약통을 열어 캡슐 새
알을 꺼내 작은 접시에 올려놓았다. 그 손놀림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180번을 반복한 동작이니 당연했다. 우유랑 함께 드세요. 속이 편하시잖아요. 그래, 윤옥자가 약을 집어 입에 넣었다. 지란이 우유 잔을 건넸다. 김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회장님. 수고했네. 김 실장이 나간 뒤 지란은 윤옥자 옆에 서서 우유를 다 마실 때까지 지켜봤다.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다 드셨어요? 잘하셨어요. 지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하지만 윤옥자는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것을 이제 알았다. 독 천천히 스며드는 미소 뒤에 감춰진 독. 어머님,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지란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나이가 드니 그렇지. 뭐 윤옥자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정기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좋은 병원이 많던데. 괜찮아. 큰 탈 없어. 그래도 지란이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진한 장미 향. 윤옥자는 그 냄새가 싫었다. 너무 강했다. 무언가를 가리려는 듯. 제가 아는 원장님 계세요. 최 원장님이라고. 노인 전문이세요. 한번 검진 받아보시죠. 생각해보마. 윤옥자가 책을 덮으며 말했다. 이제 자야겠구나. 피곤하네. 그러세요. 푹 주무세요. 지란이 빈 잔을 챙기며 일어섰다. 문으로 걸어가다가 뒤돌아섰다. 아, 어머니, 내일 아침에 준우가 용돈 좀 달라고 할 거예요. 학교 동아리 회비래요. 그래, 알았어. 감사합니다. 잘 주무세요. 지란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윤옥자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억지로 삼킨 약이 목구멍 어딘가에 걸린 것 같았다. 아니었다. 약은 삼키지 않았다. 지란이 우유를 건네는 순간 윤옥자는 혀 밑에 약을 숨겼다. 우유를 마시는 척하며 캡슐을 입천장에 붙여두었다. 그리고 지란이 나간 지금 조심스럽게 뱉어냈다. 휴지에 쌓인 새 아래 캡슐 하얀 껍데기 안에 든 것은 비타민이 아니라 독이었다. 윤옥자는 캡슐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증거품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창밖의 비는 더 거세졌다. 천둥이 또 울렸다. 윤옥자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거울 앞을 지나다 멈췄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봤다. 75에 놓인 주름진 얼굴. 백발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맨손으로 기업을 일으킨 여자의 눈빛.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윤옥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25해 전 첫째 아들 성훈이가 질환을
처음 데리고 왔던 그날 그때의 지라는 23이었다. 명품 백화점 판매사원, 화려한 미모에 밝은 웃음을 가진 여자. 성훈이는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다.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성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30살의 나이에도 어머니 앞에서는 늘 소심한 아들이었다. 이지란이라고 해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윤옥자는 지란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예쁘긴 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명성그룹의 며느리가 되기엔 격이 맞지 않았다. 직업이 뭔가? 백화점에서 일해요. 어머님, 명품관에서. 지란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집안은 평범해요. 평범하다는 건 가난하다는 뜻이었다. 윤옥자는 알았다. 이 여자가 성훈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명성그룹을 좋아한다는 것을 안 되겠구나. 윤옥자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어머니, 성훈아, 너는 명성그룹의 후계자야. 아무나 데려올 순 없어. 아무나가 아니에요. 전 지란 씨를 사랑해요. 사랑? 윤옥자가 차갑게 웃었다. 사랑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나? 사랑으로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어? 너한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동반자야. 너와 함께 이 회사를 키워갈 수 있는. 그날 지라는 울먹이며 나갔다. 성훈이도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 하지만 일주일 후 지란이 다시 찾아왔다. 혼자 어머님 지라는 무릎을 꿇었다. 제가 부족한 건 알아요. 하지만 성훈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님도 잘 모시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해 보였다. 눈물까지 흘리며 윤옥자는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저 눈물이 진심이기를, 저 다짐이 거짓이 아니기를. 좋아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결혼 후 3년 동안은 회사 일에 관여하지 마. 며느리로서의 도리만 다해. 그리고 손주를 낳아. 그럼 인정해주지.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라는 윤옥자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그때 윤옥자는 느꼈어야 했다. 그 손이 너무 차갑다는 것을. 결혼 1년. 지라는 완벽한 며느리였다. 매일 시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제사상도 정성껏 차렸다. 아들 준우를 낳은 후에는 더욱 급진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어머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까요? 어머님,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요. 모든 게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하지만 윤옥자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며느리가 초심이 깊은 거라고, 착한 거라고 생각했다.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25년째 지란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아니, 벗겨진 게 아니라 윤옥자가 이제야
눈을 뜬 것이었다. 같은 시각 저택 2층 박준우의 방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25살의 청년은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움켜쥐고 있었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형님, 준우의 얼굴이 굳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박준우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 전주에도 정말 이번엔 닥쳐. 2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2,500 금요일까지 안 갚으면 내 학교로 찾아간다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다. 준우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다. 머리를 감싸 쥐었다. 2,500만 원, 처음엔 500만 원이었다. 친구 따라간 불법 도박장에서 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젠장 준우가 이를 갈았다. 명문대생 명성그룹 후계자의 손자. 겉으로는 화려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는 학비는 대주면서 용돈은 안 줬다. 내가 스스로 벌어서 써봐야 돈의 가치를 안다. 할머니의 말씀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다들 명품 옷을 입고 외제차를 몰았다. 자신만 초라했다. 어차피 할머니 돈인데 미리 좀 쓰는 게 뭐가 나빠? 준우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우야. 나야. 엄마 지란의 목소리였다.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지란이 들어왔다. 여전히 진주 목걸이를 한 채였다. 또 전화 왔어? 지란이 물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2,500 젠장. 지란이 욕을 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 어떡해요? 금요일까지.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어떡해요? 아빠한테 말하면 너 아빠? 그 사람이 뭘 해줄 수 있겠어. 지란이 비웃었다. 우리 알아서 해야지. 조금만 기다려. 무슨 뜻이에요? 곧 다 우리 거야. 이 집도 회사도 전부. 지란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다. 할머니가 곧 못 버티실 거야. 준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대충은 알 것 같았다. 엄마, 설마 쉿지라니.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아무 말 하지 마.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았지? 준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지란이 나간 후 준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다. 2,500만 원이. 할머니 미안해요. 준우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창문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이었다.
새벽 5시 윤옥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는 욕실로 걸어가 불을 켰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76살의 여자. 주름이 깊게 팬 얼굴. 백발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있었다. 윤옥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주름진 피부, 늘어진 눈꺼풀, 떨리는 손. 이제부터 난 치매 환자야.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기억을 잃은 노인. 며느리가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무능력한 할머니. 거울 속에 윤옥자가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건 연기야. 완벽한 연기. 지란이가, 성훈이가, 준우가 모두 속을 만큼 완벽하게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증거를 모으는 거야. 하나하나 그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윤옥자는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을 감았다. 떴다. 거울 속에 여자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윤옥자 회장이 아니었다. 연약하고 혼란스러운 노인이었다. 멍한 눈빛, 처진 어깨, 떨리는 손. 완벽해.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이제 쇼를 시작하자. 욕실 문을 열고 나오는 윤옥자의 걸음걸이도 달라져 있었다. 조금 느리고 조금 불안정하게, 마치 정말로 기억을 잃어가는 노인처럼. 창밖으로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구름 사이로 새어나온 희미한 빛. 윤옥자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봤다. 비에 젖은 장미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꺾이지는 않았다. 1년이면 충분해. 그녀가 중얼거렸다. 1년 동안 참고 견디면 그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 그녀의 손이 창틀을 꽉 쥐었다. 지란아, 너는 25년 동안 나를 속였지. 이제 내 차례야. 그날 오전 10시 윤옥자는 서재에서 김 실장을 만났다. 평소와 달리 서재의 문을 잠갔다. 혹시 모를 도청에 대비해 휴대전화들도 모두 꺼두었다. 회장님, 결정하셨습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1년 계획이야. 윤옥자가 책상 위에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다. 오늘부터 난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해. 조금씩, 천천히. 처음엔 작은 것부터. 깜빡하는 척, 헷갈리는 척. 하지만 회장님,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1년은 너무 긴 시간 아닙니까? 그 연기를 그렇게 오래 견뎌야지. 윤옥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확실한 증거를 모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지란이가 안심하고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만약 도중에 들키시면 들키지 않아. 나 윤옥자야 3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살아남은 그녀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다. 자네가 할 일은 이거야. 윤옥자가 종이를 김 실장에게 건넸다. 첫째,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내 방, 거실, 식당 지란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둘째,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해. 누가 뭘 하는지, 누가 뭐라고 하는지, 특히 지란이와 관련된 건 전부. 넷째, 김 기사를 믿어도 되나? 김 기사님은 30년 동안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저보다 오래됐죠. 그래, 그 사람한테도 얘기해. 우리 편이 필요해.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봐.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십니까? 증거가 있는데. 윤옥자가 창밖을 바라봤다. 김 실장 자네는 사람들이 뭘 더 믿는지 아나? 무슨 말씀이신지. 증거보다 눈앞의 것을 더 믿어. 서류보다 직접 본 것을. 그녀가 돌아섰다. 내가 지금 며느리가 나를 독살하려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 늙은 회장이 치매에 걸려서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할 거야. 지란이는 25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였으니까. 하지만 난 그들이 직접 볼 수 있게 만들 거야. 지란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성훈이가 얼마나 비겁한지, 준우가 얼마나 썩었는지. 윤옥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든 걸 폭로할 거야. 그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언제입니까? 그 순간이 1년 후 성훈이의 회장 취임식 날. 윤옥자가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물러나고 성훈이가 회장이 되는 날, 그들이 가장 기뻐할 그날, 모든 걸 빼앗아 버릴 거야. 김 실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25년 동안 며느리의 가면, 뒤를 보지 못했던 회장이 이제는 누구보다 냉정한 복수자가 되어 있었다. 회장님, 견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년이란 시간을. 윤옥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의 장미를 바라볼 뿐이었다. 비에 젖어 고개를 숙였던 장미들이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햇살을 받아 붉게 빛나며. 견디는 게 아니야. 윤옥자가 조용히 말했다. 지켜보는 거지. 얼마나 더러운지. 그녀의 손이 창틀을 쥐었다.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그 손에는 아직 힘이 남아 있었다. 자, 이제 시작하자. 1년간의 긴 연극을. 3월부터 9월까지 윤옥자의 연기는 점점 깊어졌다. 벚꽃이 피고 졌다. 그녀는 며느리 이름을 잊은 척했다. 장마가 왔다 갔다. 그녀는 방금 한 말을 다시 물었다. 단풍이 들었다. 그녀는 화장실 가는 길을 헷갈렸다. 지란의 태도도 변했다. 처음엔 극진히 모셨다.
하지만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어머님 건강 챙기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 이제는 빨리 드세요였다. 윤옥자는 투명인간이 되어갔다. 식탁에 앉아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거실에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7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이건 뭐야? 냄새가 이상해. 윤옥자가 국그릇을 밀어냈다. 독이야. 독이 들었어. 손을 휘둘렀다. 국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콰당. 왜 이러세요? 지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다. 성운이 달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희가 날 죽이려고 하잖아.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운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저 빨리 진정시키고 싶을 뿐이었다. 불편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을 뿐. 여보, 어떡해요? 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지란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아주 짧게. 윤옥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10월 어느 수요일 오후 미선이 대문 앞에 섰다. 인터폰을 눌렀다. 저 미선이에요. 안 돼요.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세요. 지란의 차가운 목소리. 그래도 잠깐만. 출입금지 조치하겠어요. 뚝. 미선은 비닐봉지를 대문 앞에 놓았다. 오이 소박이. 김 기사가 뒤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가져갔다. 그날 새벽, 윤옥자는 반찬통을 열었다. 오이 소박이를 한 조각 먹었다. 눈물이 흘렀다. 미선아, 미안하다. 진심은 항상 가까이에 있었는데 왜 이제야 보이는 걸까? 11월 깊은 밤, 윤옥자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다. 지란이 몰래 들어왔다. 금고를 돌렸다. 서랍을 뒤졌다. 윤옥자는 실눈으로 지켜봤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다. 증거가 더 필요해. 같은 주 금요일 아침. 어머님, 청소할게요. 지란이 윤옥자의 방에 들어왔다. 청소기를 들고 윤옥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지란이 청소를 하다가 멈췄다. 책장 구석, 액자 뒤에 뭔가 있었다. 이게 뭐지? 손을 뻗었다. 초소형 카메라였다. 김 기사가 설치한. 윤옥자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멍한 얼굴로 창밖만 봤다. 지란의 손가락이 카메라에 닿으려는 순간. 엄마! 엄마! 복도에서 준우의 목소리. 엄마! 급해. 지란이 손을 거뒀다. 뭐야? 왜? 돈 좀. 급하게 필요해. 지란이 짜증을 내며 방을 나갔다. 윤옥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슬아슬했다. 방문이 닫히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김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카메라 위치 변경 필요. 11월 말 밤. 준우가 몰래 들어왔다. 목걸이를 훔쳐갔다. 윤옥자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준우야, 너마저.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단단해졌다. 이제 미련이 없었다. 12월 초, 홈파티. 지란의 친구들. 애완동물 키우는 기분이에요. 웃음소리. 윤옥자는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 연기였다. 최고의 연기.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구석에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
12월 중순. 윤옥자는 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겼다. 오늘이 기회였다. 지란이 변호사와 통화하기로 한 날, 거실에 앉아 기다렸다. 지란이 발코니로 나갔다. 전화를 받았다. 네, 변호사님. 윤옥자는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주머니 속에서 유 원장 조작은 언제? 지란의 목소리가 들렸다. 완벽했다. 이제 조금만 더. 딱, 녹음기가 꺼졌다. 배터리가 나간 것이었다. 윤옥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안 돼. 지란은 계속 통화했다. 결정적인 증거들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녹음이 안 되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통화가 끝났다. 윤옥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이 물었다. 실패했어. 배터리를. 확인 안 했어. 윤옥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언제? 저들이 날 요양원 보낼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데? 그녀는 처음으로 좌절했다. 김 실장,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기실 겁니다. 회장님은 윤옥자니까요. 윤옥자는 눈을 감았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야 해. 12월 말, 윤옥자는 기회를 만들었다. 짐을 싸는 날, 지란이 방에 들어왔다. 이번엔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했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버튼을 눌렀다. 빨리 챙기세요. 지란의 차가운 목소리. 윤옥자는 가방을 싸는 척하며 물었다. 지란아, 정말 이러고 싶니? 지란이 윤옥자를 똑바로 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날 죽이려고 하잖아. 침묵. 지란이 웃었다. 냉소적으로. 아직도 정신이 남아 계셨네요. 그리고 쏟아내기 시작했다. 저 25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이 날 무시했던 거, 격이 안 맞는다고 했던 거. 지란아, 솔직히 말할까요? 당신 재산이 탐나서 시집 온 거예요. 사랑? 그런 거 없었어요. 그녀가 윤옥자에게 바짝 다가왔다. 그리고 이제 빨리 죽어주세요. 제발. 복도에서 준우의 목소리. 엄마, 할머니 방 비우면 내가 쓸 거야. 윤옥자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확인했다. 작동 중이었다. 모든 것이 녹음되었다. 이제 됐어. 같은 날 밤, 성훈이 어머니 방에 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윤옥자는 치매 환자 연기를 유지했다. 누구세요? 성훈은 무너졌다. 저예요, 성훈이요. 성훈, 우리 아들? 네, 좋은 아이였는데 왜 이렇게 됐니? 성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구급차가 출발했다. 윤옥자는 뒷창으로 저택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닦았다. 화장 거울을 꺼냈다. 머리를 정돈했다. 눈빛이 변했다. 이제 쇼는 끝났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요양원 일주일. 진짜 치매 환자들을 보며 윤옥자는 생각했다. 나도 결국 버려진 노인이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미선아, 조금만 기다려라. 면회실, 김 실장.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태블릿에는 모든 영상이 담겨 있었다. 취임식 날짜는 2주 후입니다. 좋아.
그날이 심판의 날이야. 하지만 윤옥자는 몰랐다. 2주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취임식 일주일 전, 준우가 요양원에 왔다. 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갔다. 돈 될 만한 거 없나?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녹음기. 이게 뭐야? 손에 들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려 했다. 바로 그때 준우야. 윤옥자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준우는 깜짝 놀라 녹음기를 떨어뜨렸다. 할머니? 그냥. 윤옥자는 재빨리 멍한 표정을 지었다. 준우야, 우리 손자 왔구나?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 준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다. 할머니? 이거 녹음기를 가리켰다. 그게 뭐니? 먹는 건가? 윤옥자가 녹음기를 집어 입에 넣으려 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준우가 황급히 빼앗았다. 그리고 서랍에 다시 넣었다. 할머니, 쉬세요. 준우는 방을 나갔다. 복도에서 멈췄다. 이상한데? 할머니가 순간 정신이 들어온 것 같았는데,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설마, 치매인데? 윤옥자는 문이 닫히자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들킬 뻔했어. 아슬아슬했어. 깊게 숨을 쉬었다. 일주일만 더 버티면 돼. 취임식 3일 전, 김 실장이 요양원을 나섰는데 차 안에 지란이 앉아 있었다. 김 실장이 얼어붙었다. 부인? 요즘 자주 오시네요. 어머님 면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란이 차에서 내렸다. 김 실장님, 요즘 이상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님이 정말 치매가 맞나 싶어요. 가끔 눈빛이. 김 실장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치매 환자도 순간적으로 정신이 들 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지란이 김 실장을 뚫어지게 봤다. 혹시 어머님이랑 무슨 계획이라도? 무슨 말씀을? 아니면 됐어요. 지란이 돌아섰다. 취임식 날 뵙겠습니다, 김 실장님. 차가 떠났다. 김 실장은 그 자리에 서서 식은땀을 닦았다. 즉시 윤옥자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들켰을지도 모릅니다. 지란 부인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침묵. 이틀만 더 버티면 돼. 조심해. 알겠습니다. 요양원 방. 윤옥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의심하기 시작했구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지란아. 이틀 후면 모든 게 끝나. 취임식 전날. 미선이 요양원에 왔다. 입구에서 막혔다. 하지만 보자기를 놓고 갔다. 윤옥자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다. 손을 들었다. 창문에 댔다. 조금만, 하루만 더 기다려라. 미선도 손을 흔들었다. 저녁, 오이소박이를 먹으며 윤옥자는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끝나. 폭풍 전야였다. 1월 초. 엄마, 할머니 보험금 얼마야? 나중에. 어차피 모르잖아. 윤옥자는 소파에 앉아 침을 흘리는 척했다. 보험금까지 20억. 하지만 실눈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오후 3시. 최 원장이 왔다. 중증 치매입니다. 요양원 입소를 권합니다. 거짓 진단.
복도에서 김 실장이 사진을 찍었다.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3천만 원. 다음 날. 제발, 날 버리지 마. 윤옥자가 성훈에게 매달렸다. 성훈은 고개를 돌렸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마지막 시험. 실패. 짐 싸는 날. 지란이 방에 들어왔다. 윤옥자는 이미 녹음기를 작동시켜 놓았다. 지란아, 정말 이러고 싶니? 아직도 정신이 남아 계셨네요? 지란이 폭발했다. 25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이 날 얼마나 무시했는데. 지란아, 당신 재산이 탐나서 시집 온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로. 사랑? 그런 거 없었어요. 처음부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솔직히 말할까요? 빨리 죽어주세요. 오래 버티지 마시고. 내 재산은 다 제 거예요. 곧 복도에서 준우. 엄마, 할머니 방 비우면 내가 쓸래. 넓잖아. 지란이 돌아서며 소리쳤다. 알았어. 조용히 해. 다시 윤옥자를 봤다. 자, 이제 가요. 당신의 새 집으로. 문이 닫혔다. 윤옥자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멈춤 버튼을 눌렀다. 완벽해.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으로. 이제 끝낼 수 있어. 신규 추가.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지란이었다. 참, 어머님. 윤옥자는 재빨리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약 드세요. 지란이 물 한 잔과 캡슐을 건넸다. 오늘은 꼭 드셔야 해요. 이동하시면 피곤하실 테니까. 윤옥자는 약을 받았다. 지란이 지켜봤다. 삼킬 때까지. 윤옥자는 정말로 삼켰다. 어쩔 수 없었다. 안 삼키면 의심받을 것 같았다. 잘하셨어요. 지란이 나갔다. 윤옥자는 속이 메스꺼웠다. 구토가 올라왔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하지만 약은 이미 녹기 시작했을 것이다. 괜찮아. 이틀만 버티면 돼. 하지만 어지러웠다. 몸이 휘청거렸다. 구급차 안. 윤옥자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약 때문이었다.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안 돼. 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웠다. 저택이 점점 작아졌다. 조금만. 이틀만. 중얼거리다 눈을 감았다. 요양원 첫날 밤. 윤옥자는 악몽을 꿨다. 지란이 웃고 있었다. 죽어주세요. 성훈이 등을 돌렸다. 죄송합니다. 준우가 도망갔다. 할머니 방 내가 쓸래. 안 돼? 소리치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창밖은 어두웠다. 여기가 어디지? 순간 혼란스러웠다. 약 때문에 정신이 흐릿했다. 아, 요양원. 겨우 기억해냈다. 핸드폰을 찾았다. 김 실장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약을 먹었어. 어지러워. 뭐라고요? 괜찮아. 이틀만 버티면 돼, 회장님. 하지만 윤옥자는 전화를 끊었다. 쓰러질 것 같았다. 하지만 버텨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이 요양원에 달려왔다. 윤옥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회장님.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약했다.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안 돼.
윤옥자가 손을 저었다. 의사가 오면 약물 검사를 할 거야. 그럼 계획이 다 틀어져. 하지만 회장님 건강이 하루만 더 버티면 돼. 김 실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이 복수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복수가 아니야. 윤옥자가 김 실장을 봤다. 정의야. 저들이 벌 받아야 다른 노인들도 안전할 거야.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윤옥자의 손을 잡았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준우가 요양원에 왔다. 할머니 방 앞에 섰다. 노크하려다 멈췄다. 녹음기. 할머니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닐까? 어제부터 계속 생각이 났다. 할머니의 눈빛, 순간 또렷했던 그 눈빛. 설마 고개를 저었다. 치매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찝찝함이 남았다. 결국 노크하지 않고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엄마 지란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내일이면 끝나요. 성훈이 회장 되면 모든 게 우리 거예요. 준우는 발걸음을 멈췄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요양원에서 편히 계실 거예요. 오래오래. 웃음소리. 준우의 가슴이 철렁했다. 엄마가 정말로? 하지만 외면했다. 또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요양원을 나갔다. 취임식 당일 아침. 윤옥자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몸이 무거웠다. 어지러웠다. 하지만 버텼다. 거울을 봤다. 수척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오늘이다. 김 실장이 정장을 가져왔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응. 윤옥자가 일어섰다. 비틀거렸다. 김 실장이 부축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 정장. 머리를 단정히 올렸다. 화장을 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다. 더 이상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 윤옥자 회장이었다. 가자. 복도를 걸으며 윤옥자는 다른 노인들을 봤다.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있는 할머니, 딸을 기다리는 할아버지. 그들은 진짜 치매 환자들이었다. 하지만 자신은 달랐다. 자신은 싸울 수 있었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겨야 해. 중얼거렸다. 요양원 입구.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윤옥자가 탔다. 롯데호텔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도시가 스쳐 지나갔다. 윤옥자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빨리 죽어주세요. 지란의 목소리. 완벽했다. 윤옥자는 녹음기를 다시 넣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야. 차는 계속 달렸다. 호텔을 향해. 운명을 향해. 2월 15일 오후 6시.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크리스탈을 통해 빛을 쏟아냈다. 황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연회장 전체가 눈부시게 빛났다. 300명의 하객들이 원탁에 앉아 있었다. 턱시도를 입은 남자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재벌, 정치인, 유명 인사들, 명성그룹의 새 회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딸랑, 딸랑.
단상에는 박성훈 회장 취임 축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명성그룹의 로고가 떠 있었다. 첫 번째 줄 중앙 테이블. 지란이 앉아 있었다. 300만 원짜리 샤넬 드레스.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머리는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손봤다. 그녀는 완벽했다. 명성그룹 회장 부인으로서. 옆에는 준우가 앉아 있었다. 새 턱시도를 입고 손목에는 1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었다. 할머니 목걸이를 팔아 산 것이었다. 엄마, 멋지다. 준우가 연회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당연하지. 오늘이 어떤 날인데? 지란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명성그룹의 주인이야. 그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달콤했다. 무대 옆에서 성훈이 서 있었다. 턱시도를 입고 연설문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편하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연설문을 쥔 손이.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물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어머니 생각이 났다. 요양원에 계실 어머니. 혼자, 외롭게. 어머니?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후 박성훈 신임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성훈은 깊게 숨을 쉬었다. 단상으로 걸어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췄다. 그는 연설문을 펼쳤다. 오늘 이 자리에 그때였다. 같은 시각 연회장 입구. 미선이 서 있었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경비원이 그녀를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초대장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족인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미선입니다. 둘째 며느리예요. 경비원이 명단을 확인했다. 고개를 저었다. 명단에 없으십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니까요. 죄송합니다. 명단에 없으신 분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다. 연회장 안은 눈부시게 빛났다. 샹들리에, 드레스, 샴페인, 그리고 밖에 선 자신, 낡은 코트에 초라한 보자기. 제발요. 시어머님, 한 번만 뵙고 싶어요. 안 됩니다.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미선은 한 걸음 물러섰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멈췄다. 안 돼. 이대로 돌아가면 안 돼. 시어머니는 저 안에 계실지도 몰라. 혼자, 외롭게. 미선은 입구 옆 벤치에 앉았다. 기다릴게요. 여기서. 손님, 괜찮아요. 방해 안 할게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경비원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미선은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연회장 문을 바라봤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연회장 안. 성훈이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갑자기 조명이 꺼졌다. 객석에서 술렁거림이 일었다.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하얗게. 그리고 글자가 떠올랐다. 명성그룹 윤옥자 회장 학대 실록. 뭐야?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질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게 뭐야? 영상이 시작됐다. 첫 번째 장면. 질환이 윤옥자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 손에는 약통, 약을 바꿔치는 장면. 흰 캡슐을 꺼내고 다른 캡슐을 넣는 모습. 이건 객석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두 번째 장면. 식탁. 윤옥자가 독이야 라고 소리치는 모습. 질환이 한숨 쉬며 또 시작이네 라고 말하는 모습. 성훈이 신문 뒤에 숨어 외면하는 모습. 세 번째 장면. 홈파티. 질환의 친구들이 웃고 있었다. 진짜 치매 맞네? 그러니까요. 애완동물 키우는 기분이에요. 웃음소리. 객석이 술렁였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네 번째 장면. 밤. 준우가 윤옥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 목걸이를 훔치는 모습. 아, 누군가 한숨을 쉬었다. 다섯 번째 장면. 최 원장과 질환. 복도에서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 중증 진단서 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여섯 번째 장면. 질환의 목소리. 화면은 검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당신 재산이 탐나서 시집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빨리 죽어주세요.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완벽한 침묵. 300명의 사람들이 숨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다. 질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건 조작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모두 스크린만 봤다. 성우는 단상에 그대로 서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준우는 도망치려 일어섰지만 옆 테이블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붙잡았다. 영상이 끝났다. 화면이 꺼졌다. 조명이 다시 켜졌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연회장 뒤편 문이 열렸다. 쿵, 쿵, 쿵. 천천히, 단호하게 사람들이 돌아봤다. 문을 통해 한 여자가 들어왔다. 백발을 단정하게 올린 75살의 여자. 검은 정장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윤옥자였다. 저 사람이 윤 회장님? 살아 계셨어? 수군거림이 퍼졌다. 윤옥자는 중앙 통로를 걸었다. 느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걸음. 김 실장이 오른쪽에서, 김 기사가 왼쪽에서 그녀를 호위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췄다.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윤옥자의 발소리만. 쿵, 쿵, 쿵. 질환은 뒷걸음질 쳤다. 이럴 수가. 치매 환자였잖아. 치매? 윤옥자가 멈춰섰다. 질환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건 연기였어. 1년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객석이 술렁였다. 성우는 단상에서 무릎이 꺾였다. 어머니. 성훈아. 윤옥자가 단상으로 걸어갔다. 성훈 앞에 섰다. 일어나렴. 어머니? 저는 일어나라고 했어. 차가운 목소리. 성훈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윤옥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너 목소리가 떨렸다. 언제부터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되었니? 어머니? 평생 내 어미 그늘이 싫다고 했지. 인정받고 싶다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나를 버렸니? 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니. 윤옥자가 돌아섰다. 지란을 향해 걸어갔다. 지란은 계속 뒷걸음질 쳤다. 여러분, 들으세요. 이 사람은 치매 환자예요. 저 영상은 조작입니다. 조작? 윤옥자가 냉소했다. 최 원장, 여기 계신가요? 객석 한쪽에서 최 원장이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며 경찰 3명이 들어왔다. 최동진 씨, 의료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채웠다. 이게 무슨... 최 원장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객석의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윤옥자는 다시 질환을 봤다. 당신이 받은 3천만 원 계좌이체의 내역도 조작인가요? 질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건 1년 동안 나한테 먹인 약도 조작인가요? 내 방을 뒤진 것도? 내 손자를 시켜 내 목걸이를 훔친 것도? 저는 아니면 윤옥자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당신 재산이 탐나서 시집왔다. 빨리 죽어달라 하고 한 말도 조작인가요? 침묵. 지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이 먼저. 지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먼저 우릴 무시했잖아요. 나를 격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25년 동안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그래, 윤옥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무시했지. 내가 냉정했어.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지란아, 그게 날 죽이려는 이유가 되나? 저는 내가 냉정했던 건 인정해. 하지만 너희가 한 건 범죄야. 살인 미수야. 형사가 지란에게 다가왔다. 이지란 씨,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안 돼, 놔달라고요. 지란이 발버둥 쳤다. 하지만 수갑이 채워졌다. 그녀가 윤옥자를 돌아봤다.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도 똑같아요. 냉정하고 무자비한 괴물. 윤옥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 지란이 끌려나갔다. 연회장 밖으로. 준우가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준우야. 윤옥자의 목소리. 준우가 얼어붙었다. 천천히 돌아섰다. 할머니가 서 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할머니? 어디 가려고?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거짓말. 윤옥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알았어. 내 엄마가 뭘 하는지. 하지만 모른 척했지. 죄송해요. 내가 내 목걸이를 훔쳤을 때 윤옥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깨어 있었어. 봤어. 내가 훔쳐가는 거. 준우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 그 목걸이가 뭔지 아니?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내게 준 거야. 마지막 선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거. 몰랐어요. 몰랐다고? 윤옥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넌 알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지. 준우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빚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빚? 윤옥자가 한 걸음 다가갔다.
내가 학비를 대주고 내 미래를 책임지려 했어. 하지만 넌 도박을 했지. 내 등 뒤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는. 윤옥자가 준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내 손자가 아니야. 네? 그냥 도둑일 뿐이야. 이제부터 넌 남이야. 윤옥자가 등을 돌렸다. 할머니, 할머니. 준우가 소리쳤다. 하지만 윤옥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객석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다.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차가운 눈빛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윤옥자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연회장을 걸어 나가려 했다. 그때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왔다.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윤옥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괜찮아. 들여보내. 미선이었다. 낡은 코트를 벗고 있었다. 안에는 검은 원피스, 정성껏 다림질한 옷, 손에는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미선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윤옥자를 향해 걸어갔다. 두 사람이 마주 섰다.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님. 미선이 먼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미선아. 윤옥자의 목소리도 떨렸다. 알아보시겠어요?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윤옥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매주 두고 간 오이소박이. 그게 날 살렸어. 미선도 눈물을 흘렸다. 저 시어머님을 원망했어요. 결혼 반대하셨던 것도 차갑게 대하신 것도 미안하다. 윤옥자가 미선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돈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었어. 이제 괜찮으세요? 미선이 물었다. 윤옥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지 않아. 아마 평생 괜찮지 않을 거야. 그녀가 연회장을 돌아봤다. 화려한 샹들리에 텅 빈 단상, 수군거리는 사람들. 하지만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객석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났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윤옥자와 미선은 함께 연회장을 나갔다. 밖은 추웠다. 2월의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포근했다. 김 기사가 차를 가져왔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윤옥자는 미선을 바라봤다. 미선아, 내 집 어디니? 네, 오늘 밤 내 집에 가도 될까? 손녀도 보고 싶고. 미선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차에 탔다. 차가 출발했다. 화려한 호텔을 뒤로하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윤옥자는 미선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미선아. 저야말로요. 어머님. 차는 계속 달렸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3월. 텔레비전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앵커의 진지한 얼굴이 클로즈업 됐다. 재벌가를 충격에 빠뜨린 폐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명성그룹 윤옥자 전 회장이 1년간 치매 환자를 연기하며 며느리의 범죄 증거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면이 전환됐다. 법원 앞. 수갑을 찬 이지란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소리쳤다. 며느리 분, 한 말씀 해주시죠. 지란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을 가렸다. 다시 앵커. 이지란 씨는 시어머니 살해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인 최동진 원장은 의사 면허 취소와 함께 징역 3년. 화면 전환. 신문 헤드라인들이 스쳐 지나갔다. 1년간의 완벽한 연기. 75세 회장의 복수극. 재벌가 패륜. 며느리 7년형. 오이 소박이가 증거. 감동적인 둘째 며느리 이야기.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이지라는 시어머니에게 장기간 유해물질을 투여하여 건강을 해치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 점을 인정하여 징역 7년에 처한다. 지라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드레스 대신 회색 수의, 단정했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눈은 비어 있었다. 옆 방청석에서 성훈이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다. 양복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사람은 무너져 있었다. 피고인 최동진은 의료법 위반 및 뇌물수수로 의사 면허 취소 및 징역 3년에 처한다. 최 원장도 고개를 떨구었다. 피고인 박준우는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준우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25살의 청년. 하지만 늙어 보였다. 학교는 제적되었다. 친구들은 떠났다.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탕.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명성그룹 본사. 성훈이 회장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액자, 가족 사진, 20년 전 찍은 것. 그때는 모두 웃고 있었다. 부회장님, 비서가 들어왔다. 사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고맙네. 성우는 회장직을 사퇴했다. 아니,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주주들이 이 사회가 세상이 용서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범죄는 없었다. 하지만 방관했다. 외면했다. 그것도 죄였다. 재산은 전부 어머니께 돌려드렸네. 원래 어머니 거였으니까. 성훈이 창밖을 바라봤다. 나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요양원. 준우가 면회를 왔다. 할머니를 만나러. 하지만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윤옥자 회장님은 퇴소하셨어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가족분이 모시러 오셨다고만. 준우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이제 자신을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중얼거렸지만 할머니는 듣지 못했다. 6개월 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벚꽃이 만개했다. 연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다. 윤옥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더 야위었다. 1년간의 스트레스, 법정 싸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어머님, 사과 드세요. 미선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정성스럽게 토끼 모양으로. 고맙다, 미선아. 윤옥자가 사과 한 조각을 받아 먹었다. 맛있니? 응, 내가 깎아주면 다 맛있어. 미선이 웃었다. 침대 발치에서 5살 여자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미선의 딸, 윤나. 할머니, 이거 봐요. 윤나가 그림을 들어 보였다. 3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우와, 예쁘다. 윤나가 그렸어? 응, 우리 가족이에요. 윤옥자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가족,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윤나야, 이리 와봐. 윤나가 침대로 다가왔다. 윤옥자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고맙다. 뭐가요? 그냥 있어줘서. 윤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씩 웃었다. 미선이 사과를 닦았고 접시에 담았다.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집 좁은데 퇴원 후 미선의 집으로 갈 예정이었다. 괜찮아. 윤옥자가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괜찮아. 하지만 어머님은 큰 집에서 사셨잖아요. 저희 집은 작은 빌라인데. 미선아. 윤옥자가 미선의 손을 잡았다. 집이 크다고 따뜻한 게 아니더라. 사람이 따뜻해야 집도 따뜻해.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그리고 윤옥자가 창밖의 벚꽃을 바라봤다. 난 복수를 했어. 정의도 구현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더라. 네, 진짜로 얻은 건 너야, 윤나야. 이 따뜻함이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미선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윤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물었다. 왜 울어요? 아니야, 윤나야. 윤옥자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행복해서 그래. 창밖의 벚꽃이 바람에 날렸다. 하얗게, 아름답게. 1년 후,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미선이네 반찬 가게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 가게 앞 평상에 윤옥자가 앉아 있었다. 지팡이를 옆에 두고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었다. 얼굴은 더 주름졌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미선이 가게 앞에서 오이소박이를 담그고 있었다. 어머님, 소금 이 정도면 될까요? 조금 덜 넣어. 요즘 사람들은 짜게 먹으면 안 돼. 네, 미선이 소금을 조금 덜어냈다. 윤옥자는 오이 한 조각을 집어 맛봤다. 완벽해. 역시 내 손맛이 최고야.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두 사람이 웃었다. 가게 안에서 윤나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맞아요? 3,000원 곱하기 5개면 15,000원? 그래, 잘했어. 우리 윤나 똑똑하네. 윤나가 환하게 웃었다. 가게 앞으로 단골 할머니가 지나가다 멈춰섰다. 어머, 사장님 시어머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 오이소박이 좀 주세요. 지난번 거 너무 맛있었어요. 네, 금방 담아드릴게요. 미선이 반찬통에 오이소박이를 담았다. 윤옥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1년 전만 해도 자신은 명성그룹의 회장이었다. 3천억 재산의 주인이었다. 거대한 저택에 살았고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렸고 재벌가의 안주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반찬 가게 앞 평상에 앉아있는 평범한 할머니. 잃은 게 많았다. 건강도, 재산도, 가족도.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다. 진심, 미선의 진심, 윤나의 순수함, 그리고 자신의 평온함. 어머님, 김 기사가 차를 몰고 왔다. 트렁크를 열고 박스를 꺼냈다. 회장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과일 좀 사왔습니다. 김 기사, 또 돈 쓰고 안 그래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김 기사가 과일을 가게 안으로 날랐다. 그도 이제는 가족 같았다. 30년을 함께한 진짜 가족.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였다. 어머님, 저녁 뭐 드실래요? 미선이 물었다. 내가 해주는 거면 뭐든 좋아. 그럼 오늘은 된장찌개 끓일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고맙다. 미선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다. 윤옥자도 천천히 일어났다. 지팡이를 짚고. 집은 작았다. 방 2개짜리 빌라. 명성그룹 저택에 비하면 창고만도 못했다. 하지만 따뜻했다. 거실에는 윤나가 그린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다. 식탁에는 미선이 만든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소파에는 김 기사가 사온 과일 바구니.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명성그룹, 새 경영진 체제로 재도약. 윤옥자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더 이상 관심 없었다. 그것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미선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구수한 냄새가 집 안을 채웠다. 윤나야, 식탁 좀 차려라. 네. 윤나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았다. 3개.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 김 기사는 사양했다. 저는 집에 가봐야 해서요. 맛있게 드세요. 조심히 가게. 김 기사가 나간 뒤 3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할머니, 밥 드세요. 윤나가 밥그릇을 건넸다. 고맙다, 윤나야. 윤옥자는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구수했다. 그리고 눈물이 날 만큼 맛있었다. 맛있니, 어머님? 응, 정말 맛있어. 3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집 안은 밝았다. 형광등 불빛이, 그리고 사람들의 온기가. 식사 후 윤나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했다. 할머니, 이 책 읽어줘요. 그래, 할머니가 읽어줄게. 윤옥자는 윤나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폈다. 옛날에 윤나는 할머니 품에 안겨 눈을 반짝였다. 미선은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미소 지었다. 이게 행복이구나.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 윤나는 잠들었다. 미선도 방으로 들어갔다. 윤옥자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질환의 배신, 성운의 외면, 준우의 도둑질, 1년간의 연기, 요양원의 외로움, 법정에서의 싸움, 그리고 미선의 오이소박이, 윤나의 웃음, 김 기사의 충성, 모두가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 윤옥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3천억을 지키려다 모든 걸 잃을 뻔했어. 그녀는 주방을 바라봤다. 작은 냉장고 위에 놓인 반찬통, 오이소박이가 담긴. 이제야 알았어. 진심의 그릇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걸.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를 비췄다. 76살의 노인, 주름진 얼굴, 백발, 지팡이. 하지만 평온한 미소. 미선아,
윤나야. 김 기사. 그녀가 중얼거렸다. 고맙다. 진심으로. 창밖의 달이 더 밝게 빛났다. 에필로그. 진심의 그릇은 가장 작은 반찬통에도 담길 수 있다. 복수는 했다. 정의도 구현했다. 하지만 윤옥자가 진짜 얻은 건 따로 있었다. 돈이 아닌 사람이었다. 3천억 재산보다 값진 것. 미선의 오이소박이 한 통, 윤나의 그림 한 장, 김 기사의 과일 바구니, 그것들이 그녀의 새로운 재산이었다. 거대한 저택은 사라졌지만 작은 빌라는 따뜻했다. 수백 명의 직원은 떠났지만 세 사람의 가족이 남았다. 명성그룹 회장의 자리는 내려놓았지만 할머니의 자리를 얻었다. 윤옥자는 이제 알았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나눌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이제 진짜 부자였다. 사연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